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처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사령탑인데 네. 생각보다 빨리 1차 투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김태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그 정책위 의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엄중한 상태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고 정책 중심의 국회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초선을 비롯해 많은 당선자들의 생각이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는 재수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이 있고 또 선수로도 가장 위의 선수 물론 정승호 의원님 선수입니다만 같은 사선 의원이겠죠? 이번에는 세 분 다 공교롭게도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서 나오셨고 다 누가 되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말하자면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경희대 출신 또 호남 물론 전해철 의원도 호남이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당정청의 일체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책 역량 또 특히 이분은 여러 상임위 중에서 산자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 시절에는 말하자면 이제 청년 운동을 많이 했고 성남 지역에서 청년 운동을 했고 또 한편으로 윤호중 의원하고의 의사 공감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것도 상당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해찬 계라고 하면 물론 전해철 말하자면 김태년 두 분 다 연관됩니다만은 조금 더 말하자면 가깝다면 김태년 의원이 가까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연배는 김태년 의원이 좀 더 어립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정책위 의장으로서 경륜 또 여러 가지 폭넓은 민주화 청년 운동의 경험 또 개인의 역량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한 번에 또 아주 절묘하게 82표 딱 턱걸이를 해서 결선 투표에 1차 한 번에 원내대표가 되는 그런 기염을 통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떤 요인들이 가장 이렇게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외부자로서 이번에 원내대표는 결국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인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위기가 오면 대통령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내 지도자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80석 가까운 슈퍼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일정 정도 심리적으로 투표를 하는 의원들 내지는 당선자들한테 좀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86세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언행이 그렇게 거슬려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어떤 이념지향적이라든지 교조주의라기보다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인 그런 그 색채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1야당과의 관계 설정 아닙니까? 어떻게 협치를 해가지고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소위 이제 연착륙을 하면서 순기능을 확대하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숙제겠죠. 그리고 이게 180석이 되다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국회 안에서 이 야당에 대해서 마치 또 지는 것처럼 하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원내대표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김태년 당선인이 통합의 리더십을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앞서서 정견 발표할 때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정호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년 의원 자체가 어떤
그동안에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크게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또 내일 선출될 통합당 원내대표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협의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제 저와 똑같이 이제 17대 국회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소위 초선으로 108번내라고 할 정도로 슈퍼 여당의 경험을 했고 네. 본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때의 경험을 여러 가지 우리는 반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선들이 많고 굉장히 또 더불어 시민당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면에서 당을 추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추스려 나갈 것인가 개별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높은 지지율이 한순간에 폭삭 가라앉습니다. 그런 경험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경험일 테고 그래서 예. 당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이번에 나오신 분이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의 전문성을 좀 더 결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이번에 원내 대변인도 보니까 몇 선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선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하는 국회가 되냐 안 되냐 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실제로 자기 전문성이 실제로 지난번 20대 많이 봤습니다만 의사 약사들이 와서 보건복지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머리 갖고 앉아갖고 정치 공수습 이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전문성과 상임위를 연결해서 일하는 국회를 하고 그러면서 초선이든 뭐 중진이든 간에 불만을 줄여 나가는 것이 통합의 기본적인 어떤 첫 번째 관건이 아닌가. 그런 네. 것들 여하게 큰 불만 없이 원내 정당으로서의 상임위 배정하는 것. 또 아까 말한 대로 여성 30%를 잘 배치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말하는 선진 의회단 면모를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정견 발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한 게 본인의 강점으로 당정청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국정운영 후반기에는 뭐 당정 관계가 흔들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아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당정청 관계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미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이 대통령 지지도라는 게 또는 당의 지지도라는 게 어느 순간에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만큼 그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이 전부 전문성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력에 종사하던 사람 소위 이제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풍력으로 돌려라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당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정당이 정말 책임 있는 집권당마저 이런 네. 생각이 들게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일하는 국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여당이 얼마나 상식적인가.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경제라든지 그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내대표가 중심을 참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대표와는 달리 그 원내대표의 그런 그 야당에 대한 어떤 그 설득력이라든지 예. 협치의 모습 그 부분을 얼마만큼 보여줄까. 물론 이제 고장난면이라고 야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는 아무도 모르니까는요. 예. 지난 뭐 1, 2주 사이에요. 지금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3명의 당선인이 저희 뉴스일본제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의 동일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특히 김태년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 개파는 없다. 친문, 비문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의원은 친문색채 당권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친문색채가 더 짙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선거에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 총선이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이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조에 있어서 친문과 비문 혹은 반문이 존재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낮거나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수혜받은 게 전혀 없다라는 마음으로부터 개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은총을 네. 얻어서 당선됐다. 좀 과거 방식으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잘했고 뭐 이번 올해는 또 수호의 날도 가시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문과 반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고 또 그 안에 말하자면 비문과 반문으로 예상될 만한 어떤 리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이고 이번 결과들 자체가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이 하나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 3년 차에서 4년 차로 가면 서서히 정부가 아무리 지금 뭐 대통령 60% 지지율이라도 또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되면 실제적으로 또 어떤 다시 한번 숨겨져 왔던 그런 어떤 다양한 양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말하자면 대선 때까지가 2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하자면 다기한 분화가 일어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선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앞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그 과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극복하느냐 이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국회에 산적해낸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네. 두 가지로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키를 가지고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까요?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산자를 굉장히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뭐 조선 산업 또 일자리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내의 경제적 현안을 풀어가는데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는 데는 사실은 적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사선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예. 말하자면 다른 상임위의 어떤 뭐 위의 상임위 형태의 부분들을 어떻게 뭐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수많은 말하자면 지나치게 많은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서 국회가 지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좁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나 자기 위원회에서 법안을 많이 제출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낸 법안을 얼마나 책임지고 통과시켰냐로 평가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가 줘야 되고 네. 또 SOC 투자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수많은 예산의 불용액이 생길 것인데 예. 그런 불용액의 예산 구조를 어떻게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산업 구조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아니 제가 이제 느끼기에도 그 이제는 친문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개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어떤 일체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뭔가를 추진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쓴소리가 나온다든지 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될 시점에서 침묵하는 성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뭐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국은 뭐 그 안에 친박만 있는 게 아니라 원박, 신박 해가면서 네. 그런 상황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커지면은 이거 자체에 어떤 그 오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 이걸 이제 어떻게 잘 경계하느냐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코로나 자체로는 총선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만큼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예. 권력 인사들의. 그리고 라임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또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국민한테 줄 수 있지만 이거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이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정책, 예를 든다면 뭐 수주성이라든지 또는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대 개선 내지는 수정이 필요한데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돌려가느냐.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루즈벨트식의 어떤 국책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하려면 일단 기업들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규제를 혁파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당이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 하에 움직여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규제를 혁파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당의 지지층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을 위해서는 상대당에 대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예. 뭔가 이렇게 품어가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하시는데 보니까 뭐 꼼수를 피우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자극적인 용어가 이 의원이 아닌 의원들의 대표가 했을 때 주는 그런 시그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핑크빛 분위기로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도전이 많기 때문에 과연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86세대 정치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묘미를 찾아가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1야당의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 부분도 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 내일 권영세 당선인 아니면 주호영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원내대표로서 궁합을 맞춰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전부 다 17대 때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의 궁합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분 중 여러 분이 되더라도 썩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선 두 분 다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특히 주호영 의원님도 훌륭하시고 개인적인 인품과 역량을 갖고 계시고 또 권영세 의원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보고 또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로 좋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툴 때는 다투어야 되는데 다투는 방식의 문제가 그동안에 너무 거칠고 국민들이 보기에 벌써 싸나운 것이죠. 다툴 때는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다투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다투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예결이나 법사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배분 문제는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정도는 아마 국민들도 충분히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권영세, 주호영, 미래통합당 이제 두 당선인 중에서 한 명이 카운터파트가 될 텐데 어떻게 뭐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 조합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 것이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고 권영세 의원은 이제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당선자 중에 한 분이면서 역시 합리적인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정치의 기본적인 예술이 결국 타협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 해가지고 권력이 예를 든다면은 오버한다거나 오만함을 보일 때 그냥 또 그렇게 그냥 순응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지만 김태년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 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모범적인 어떤 여야 관계 또 원내대표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서 김형주 의원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은총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0%대 3주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 4년 차에
반환점을 이미 돈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레임덕 우려가 원래 같았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그 동력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은 뭐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 때는 국민들이 힘을 합치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의 그런 그 자세, 투명성,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부분적으로는 말하자면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최근에 어떤 뭐 일간지, 주간지에 나온 부분이니까 자기 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말하자면 권영진 시장님이 예컨대 정부가 내려준 돈을 제때 안 낸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 지지율조차도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어떤 반사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 혼자의 어떤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야당 스스로의 분열에 대한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40%나 50% 정도가 사실 정상적인 대통령 지지율이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말하면 야권 스스로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면서 얻는 덤으로 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봐주고 있다라는 데 대한 감사를 통해 가지고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말하자면 정치적 논리보다는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심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어떤 국민들의 부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야권 분열에 대한 반사이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지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학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그런 행동들만 지금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그 행태도 그렇고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까? 두렵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약간의 어떤 그런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지 또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처리 방법 이런 것들도 아마 유권자들이 거슬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과 또 그걸 맹렬히 반대하면서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그 반사이익을 거의 오롯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복병은 있다라는 거. 경제 그렇게 이 정권이 소주성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재난지원금 받고 그러니까 지지도 계속 올라간다고 보이지만 대북 요소도 그렇습니다. 요번에 GP에서의 총격에 대한 그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력과 관련된 그런 비리 문제, 예를 든다면 뭐 신라젠이라든지 또 이게 지금 라임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이라든지 여기서 튀어나올 또 복병이 무엇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하기 참 좋은 상황을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 좀 합리적으로 그 경제 위기의 어떤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야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그 와중에 해주셨는데 정당 지지도를 그래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야당의 반사이익을 받는데 지금 정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6%포인트가 빠지면서 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해서 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왜 이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번 총선 들어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종로만 하더라도 비례대표 투표와 말하자면 후보자 투표들을 완전히 다르게 한 부분이에요.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하고 원희룡 지사도 좋아하고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정당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급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위성정당을 만든 분들과의 말하자면 다시
검토를 해봤더니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예. 그런 양정숙 후보를 비롯해서 스스로가 잘 정리한다고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여전히 이것을 숨길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또 시작하자마자 뭐 국가보안법 얘기를 들먹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다양한 뭐 조국에 대한 여전히 뭐 물론 더불어시민당 영역 밖에서 열린민주당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범민주계 안에서의 어떤 목소리들이 다기화되고 문제가 됐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추스리느냐. 즉 180석 정도의 정당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에 열린 우리 당 때의 경우처럼 상당히 많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서 힘을 모아라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각기 다른 꿈을 꾸어버리는 뭐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지금 한 2% 3% 정도 지지율을 빼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태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위성정당에 대한 독자 교섭단체 이것을 꼼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꼼수를 안 부릴 거라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역시 비례정당인데 권리당원 상대로 여기 내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 투표를 합니다. 뭐 합쳐지게 되면 177석이죠. 177석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됐는데 큰 이변이 없겠죠? 저는 큰 이변이 없다고 보여지고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그 지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김태년 원내대표 당선자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합당 예를 들면 19석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끝까지 원 구성해 나갈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과는 별개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지도부 결정되면 그때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약을 한 대로 움직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또 그게 지금 당선자를 많이 못 낸 정당으로서의 고육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이제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떤 설명을 해도 긍정적으로 보일 개연성이 그렇게 높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보수 정당에게 조금 그 힘이 되는 몇 마디를 좀 드리자면 계속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차기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또는 비대위원장 내지는 당대표가 되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게 되거든요. 바닥을 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보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그 교섭단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게 단순히 무슨 정당 보조금, 지금 그런 세속적인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수가 외연을 중도로 확장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논의가 있다면은 글쎄요, 그건 또 어떻게 보일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그 집권당이 거의 180석에 가깝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그 지지 세력, 즉 아주 극단적으로 좌편향된 세력에 휘몰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 다시 지지를 회복하기에는 그 상당히 합리적인 행동을 집권당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런데 이게 정치판이 그렇지가 않고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헌법 얘기도 나오고 또 보안법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이제 그 하나의 그 굴곡 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정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선출되게 될 통합당의 2명의 원내대표 후보 누가 돼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에 좀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요번에 그 당선자들 보면은 경남, 경북 그 지역의 당선자들이 많은데 네. 이게 과연 주호영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건지가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후보를 뽑아가지고 예. 어떤 그 수도권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표출할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소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진해 나갈지 이런 거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난상 토론을 꽤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오전에 사실은 원내대표 뽑을 때 그 난상 토론을 통해서 소위 이제 유권자들, 그 당선자들 내지는 이제 의원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지연이라든지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 그 소위 이제 플로어 리더라 그러는데 그 리더로서의 그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은요 그 난상 토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실력이. 그래서 네. 그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일 아침에 토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김종인 비대위를 할지 말지 이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최종 두 후보는 모두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어서 이건 변수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역시 어떤 점 좀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영세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격렬하게 반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핵심적인 것은 김종인 체제를 모시고 오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여는데 그 키는 정우택 의원이 지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정우택 의원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지금 현재 전국위원회에서는 이미 김종인 체제를 승인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상태인데 그 전제가 됐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당헌 당규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인 말하자면 체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고 다만 아까 전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영남권 다수 초선이 40명이나 되는 이분들의 표심이 네. 특히 이제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떤 뭐 수직적 질서가 조금 더 강한 편이라고 본다라면 말하면 주호영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체제에 네.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이거는 그 거의 상수처럼 당연히라고 하는 전제가 저는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 예. 것이 본인들이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둘 중에 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 자신의 어떤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렇죠, 되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당원들 특히 당선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당도 그렇고요, 제1야당도 그렇고 초선 재선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글쎄요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 정하지 않고 이른바 뭐 연설을 듣고 그때 이제 표심을 정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좀 전에 저희 출연을 했던 김웅 통합당 당선인 같은 경우도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설을 하느냐, 어떻게 다가가느냐,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초선의 경우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가 총선에 선거 때 후보 중에 누군가가 지원 유세를 왔는가. 예. 내가 그분한테 조금 뭐랄까 빚을 졌는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실제로 초선들은 특히 더 냉정하게 새로운 세대일수록 아마 누가 더 올바른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느냐라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당이 굉장히 큰 틀에서 흔들리고 있고 아까 우리 김웅 당선자 같은 경우는 선장이 중요하지 않다. 배를 다시 지어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말하자면 리더십의 요구 또 새로운 당의 활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김종인 변수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새 원내대표 선출 하루 앞둔 통합당은요.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을 겨우 넘긴 정도가 이번 성과로 됐습니다.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이렇게 매표용 이 헬리콥터 현금 살포 바로 이 부분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참패 요인, 총선 참패 요인으로 재난지원금 전략을 꼽았습니다. 이 또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퓰리즘의 문제를 삼은 건데요. 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은 70% 소득 수준 그 최저 70% 얘기했을 때 당대표가 50만 원 전 국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해찬 대표가 얼른 받아가지고 그 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 국민에게 주겠다 하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주는 쪽은 정부인데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저도 그 하나의 요소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나가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네. 이런 상황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선 지지하는 분들 국민 전체에 그 사과를 드리고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사실 이렇게 나가면서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산뜻해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사실 뭐 공천 문제라든지 또는 뭐 그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총선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야당 스스로 초래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의 하나 중요한 변수라기보다는 일부 변수가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현금 살포를 또 그 선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도 했다라는 차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가는 마당에 말이 많은 게 별로 보기 좋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김종인 비대위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했거든요. 자강론은 반박하는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 어차피 모든 결정을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맡겼다면 그 말은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뭐가 더 낫다라고 떠나면 새로운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름답지 못하다. 여러 가지 내 소치의 부덕으로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혹은 뭐 야당이지만 여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위선정당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공과에 대해서 상당히 반추해 봐야 된다. 앞으로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봐야 될 것은 그 전에 총선 전에는 샤이 보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가 이래도 나중에 표를 열어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조차도 많이 이번에 다른 표를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떠나면서까지 그런 비판을 하고 또 민경우 의원은 부정선거라고 뭐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무책임한 거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끝까지 다른 사람 네. 변명하겠다는 얘기라서
그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